예, 안녕하세요. 농부의 꿈입니다. 또 오랜만에 책을 가지고 리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제가 리뷰할 책은 카이스트 미래 전략 2019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책 자체로도 나와 있지만 PDF로 한 600페이지 정도 페이지로도 나눠 있어가지고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레포트? 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매년마다 사실은 발간이 되고 있어요. 매년마다 이제 카이스트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도곡동에 있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서문을 읽어보니까 미래 예측에 대한 레포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게 이 정권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권에 따르는 그런 정책 변화 이런 거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조금 정부하고 상관없이 민간 싱크탱크에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책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전략 대학원이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좀 예측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특별한 게 여기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저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음, 핫한 주제,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가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할 때 발표를 해주시고 일반인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가지고 매년마다 이런 식의 책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매년마다 트렌드 관련된 책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김남도 교수님의 뭐 트렌드 코리아 뭐 이런 것처럼 매년마다 사실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약간 1년 단위로 끊어지는 느낌이 좀 강해서 그거 말고 좀 지속적인 큰 변화의 방향성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내용이 아니라 뭐 10년, 뭐 5년 이렇게 좀 긴 내용을 조금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기술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일반적인 트렌드 말고 기술이 과연 어떻게 수용되고 확산되고 사회 변화에 적응되는지 가능하면 좀 기술에 기반한 것들을 내용 좀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선정을 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책의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한 600페이지,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크게 구성은 첫 번째는 1장은 기술과 힘의 대이동이라고 해서 현재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렇게 좀 구체적인 그 변화의 내용성을 좀 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뭐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전략을 실행을 해가지고 좀 더 멋진 미래를 살아갈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하고 2장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좀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책의 서문을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6대 절대과제라고 해가지고 크게 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문제 한 6가지를 선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6가지 중에서 한 이렇게 색깔을 칠한 한 4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대 절대가적으로 이제 카이스트 그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하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지겨울 정도인데, 이제 노동력 차제가 떨어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회 통합과 갈등 해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이 사회 통합 또는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예전에도 그 갈등이랑 항상 존재했는데 요새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존재하는 것 같고 당연히 진보 보수 정치적 갈등도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을과 의사의 갈등 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앞으로 좀 살기는 되게 어렵겠다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이걸 가장 중심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통일과 국제정치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하지만 큰 이슈고 사실 우리나라가 성장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통일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지속 성장과 번영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복지를 이룰 건지. 제가 이제 이거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복지편에 보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어, 앞으로도 뭐 당연하지만 그 노인들이 너무 많고 그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정치인들이 그냥 순간에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파퓰리즘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복지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게 지속 가능과 복지고,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사실 제가 예전에는 환경 문제에 특히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다 느끼시는 것처럼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환경 자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좀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보니까 조금 더 중요했던 건 사실은 에너지 이슈였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가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에너지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제 앞으로는 흔히 말하는 석탄, 석유 이런 탄소 에너지들은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에너지를 수급하고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마련할 거 있어가지고 6대 절대과제는 제가 앞으로도 조금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일단 이거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네 가지 정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통합, 지속성장과 번영, 에너지 환경 문제, 이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통합 갈등 해결인데, 어떻게 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40살 정도 됐는데,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갈등 자체가 정말 뭐랄까,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좀 화가 많은 사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대상으로 항상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이인 집단들이 굉장히 금방 만들어졌다가 또 이제 프로젝트처럼 결과를 달성하면 좀 사라지고, 좀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는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성장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부의 확대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조금 가난해도 내일은 조금 더 좋을 거야 이런 식의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이 좀 많이 사라지는 거고, 또 연관된 거로 해가지고 요새는 흔히 말해서 이제 개천에서 용이 좀 안 나오는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자면은 뭐 아들이 부자고, 그 밑에 손자가 부자고 있고, 이렇게 부가 너무 대물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의 분배가 좀 없어서 정말 굉장히 민감하게 사회 통합이 잘 되지 않고 갈등이 조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소스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지역하고 정치 갈등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예전처럼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영남 사람이라 해가지고 호남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무시한다거나, 그 반대적으로 이렇게 호남 사람이 영남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느끼기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봐주는 게 없는 약간 그런 식의 갈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나왔지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갈등, 사실 연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워낙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 똑같은 노동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하고는 또 이제 정규직 직원이라고 해도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해서 그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현재 요새 젊은이들하고 이제 은퇴를 금방 해야 되는 중장년층 아니면 40대 정도가 또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갈등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조금 특이한 거는, 왜 그런지는 아직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흔히 말해서 우파 젊은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젊으면 조금 좌파,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좀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보수로 많이 바뀌었는데, 요새는 의외로 우파 젊은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 우파 젊은이들하고 좌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데서 서로 이렇게 디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모임에 나가서 서로를 이렇게 비방한다던가, 좀 예전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식의 갈등들이 조금 더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그거가 가장, 그런 원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소득 차이가 너무 크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평균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한 건데, 힘들게 사는 일분위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하위 20%가 존재하고 또 상위 20%가 존재하는데, 뭐 예전부터 격차가 항상 발생을 하고 있었죠.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그 격차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분위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소득이 줄고 있다는 거죠. 대략 한 15, 18% 정도가 줄었고,
그에 반해서 이제 5분 이스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17% 중국 중에서 한 근로소득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버는 게 아무래도 이 일본인스 사람들은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아서 그런지 한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인 사람들 굉장히 살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오분이스 사람들의 근로소득은 대략 한 14% 정도가 늘어가지고 점점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이건 지금 확실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희망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일본인 사람들 자체가. 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 저기 오브니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의사, 변호사, 약사들 뭐 이런 사람들일 건데 이 사람들이 월급이 올라가지고 정말로 저게 올라는지 좀 이해가 잘 아직은 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도 이렇게 연봉을 많이 올려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돈을 많이 버는 월급쟁이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명견발리에서 이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사회통합 갈등 문제에서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가 좀 이렇게 있는데 그 임대 아파트에 사실은 흔히 말해서 혼자서 돌아가시거나 무연고로 죽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많은 거는 뭐 예전부터 존재했던 건데 좀 중요한 거는 그러한 죽음을 보면서 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양반 이제 탈출했다. 이 지역에서 탈출했고 복받았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임대 살다가 혼자 죽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히 이게 뭐 특별한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차라리 빨리 이 삶이 끝나기를 잘했다라고 죽음을 좌조하는 것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심각해지는 게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파트는 제가 예전에 시골 살았을 때 옆에 살았던 옆에 동네에 있던 아파트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와닿았던 사회 통합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니고 흔히 말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은 항상 심각한데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이 영화가 영국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고를 했는데 해고를 하면 사실은 실업수당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지를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약간 사회의 분노적인 차원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벽에다가 다니엘 브레이크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잘 보이지 않고 밑바닥에 있지만 나도 사회 구성원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이슈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글로벌한 문제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해결 방안을 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 소셜 믹스라고 해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거 뭐 상상이 좀 어려운 건데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사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정책을 위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삶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소셜 믹스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법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가 제일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 얼마큼 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엄청 싫어하는 거고 애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뭐 휴먼시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공 아파트 사는 애들은 거지다, LH 거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말한 좀 다른 접근 방법들은 이거는 제가 조금 공감이 갔던 건데 결론적으로 양극화를 조금 줄이려면은 뒷단계 가지고 지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 이렇게 진학한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진학하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고 초반부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가능하면은 교육이든 자원 같은 걸 집중 투자해가지고 갭을 줄이는 게 사실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조금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능하면은 나중에 자원을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활용할 때 초반부에 몰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안 같은 거였고 세 번째가 저는 조금 요새 가장 많이 와닿는데 사실 이 사회 통합이나 갈등이라는 게 결국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을 것 같고 더 좋아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공동체가 조금 요새는 지역별로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재테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약간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쩌면 사회통합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일지도 모르겠다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내 소규모 커뮤니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독립서점, 독립출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간은 되게 작고, 여기 나와 있는 책들도 뭐 베스트셀러 이렇게 다 넣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넣지 않고, 그 서점에 서점 주기가 가장 좀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책을 판매하는 건데, 책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모임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모임을 가져가지고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게 삶이 좀 힘들었는지, 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작가나 아니면 이제 막 들어온 작가들의 책을 서로 판매하거나 사주고 약간 이런 식의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커뮤니티는 많이 가봤는데, 이런 식의 커뮤니티는 제가 한 2달만 정도만 제가 참여해봤는데, 약간 컨셉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약간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돈을 벌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 우리 삶이 대단히 많이 힘들지. 그래, 나도 이해한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힘들고 앞으로 살기도 쉽지 않으니까 서로 좀 도와서 엄청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좀 노력해보자라는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해결책으로도 좀 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 중에 가장 큰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사회통합 갈등 해결 말고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들인데, 이 우리나라의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사회통합과 갈등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인데,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애를 너무 안 난다. 그래서 정책하고 보조금 엄청나게 쏟아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안 낳더라라고 하는 게 팩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애를 못 낳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된 삶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팩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분위가 소득이 낮은 사람, 2분위가 그 윗사람, 3분위, 4분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위, 2분위,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좀 낮은 계층들은 아무래도 정규직이 아닌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출산휴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애를 낳기가 힘든 거고, 이 4분이나 5분위는 나름 이제 안정적이고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출산율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제 출산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는 게 힘들다는 게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은 출산휴가 같은 것도 잘 쓸 수가 있다. 사회적 교도를. 그리고 현재의 부나 경험을 대물림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이란 나라가 내 아들, 딸이 살기에는 꽤 괜찮은 곳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고소득층의 사람들인 것 같고,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사직 제도도 활용할 수가 없고, 현재의 부와 경험이 대물리되면은 내 아들도 힘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헬조선이다라고 해서 애를 못 낳는 게 사실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출산을 안 하니까 노동력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민자를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하기 전에 유인력을 조금 활용해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주부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은퇴하신 노인분들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기간제로 해가지고 쓴다던가 아니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쉽게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좀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해외 동포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많이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사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도 좀 활용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정규직 비정규직이 원활하게 전환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그 레포트에 보면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바뀔 수밖에 없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바뀔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규직 사람들이 과연 쉽게 내려놓고 비정규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약간 의문이 들기는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지속 성장하고 번영을 가능하게 할 거냐. 우린 맨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 성장의 모멘텀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뭐 예전처럼 뭐 배를 만들어 가지고 팔 것도 아니고,
자동차도 당연히 안 팔리고 있고, 뭐 지금 남아있는 그 반도체 빼놓고는 사실 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힘 빠진 제조업을 이 디지털 적용해가 좀 개선하는 거 하나.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방법, 판매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이제 디지털 적용해서 바꾼다라고 말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제조업을 개선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블록체인, AI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기술은 뭐냐면은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게 범용 기술이라고 말을 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증기기나 전기처럼 그 범용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사업을 만들자라는 게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조업을 어떻게 디지털할 거냐, 두 번째는 이 범용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신사업을 만들 거냐 이건데, 사실 좀 이것도 이제 이슈가 좀 존재하는 게, 일단 이 AI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공부하고 잘한 사람 아니면 사실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게 좀 어려워서 일반 사람 좀 뛰어들기 좀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편리는 증가하지만 경제적 혜택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지만 예전에 자동차 공장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취업했죠. 거기서 이제 제조도 하고 조립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도 쉽게 했는데, 사실은 AI 블록체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똑똑한 사람, 소수 몇몇 사람들이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서 유통하면 끝나는 거라서 사회적 부가 증가한다 해도 혜택은 굉장히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거냐, 이게 이슈가 좀 다시 또 올라가지고 소득 분배와 사회통합시가 다시 발생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상황.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런 게 뭐 예전부터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기술을 보면은 최초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지만 그게 하나의 표준으로 다 통합돼가지고 독점화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PC 게임방 같은 경우에도 그 관리 프로그램이 예전에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몇 가지 다 이렇게 요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게임방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는 이제 전국적 어딜 가나 다 인터페이스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먹고 싶으면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 고를 수 있고 바로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기술의 특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난립하던 소프트웨어가 다 있다가 망하고 하나 통합된다. 근데 흔히 말하는 AI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다 데이터 아니면 네트워크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나머지 기업들이 그걸 따라가기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가 증가하더라도 그 부의 혜택은 굉장히 소수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인데,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좀 느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할 때마다 그 에너지 소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뿌려지고 기기가 거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서비스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수없이 많은 IoT 기기에 구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구동이라는 게 사실은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인데, 중요한 거는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저탄소 에너지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석유, 석탄 같은 것들은 무조건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그에 줄이지 않으면 분담금 우리가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저탄소 에너지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저탄소 에너지는 아직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거에 비해서도 이렇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너지 생산해내고 관리할 거냐, 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정보가 나오든 상관없이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술이 당연히 증가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환경 문제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느낀 건 뭐냐면은 다른 나라 갔을 때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나라들은 일본 취약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나 이런 데 가더라도 그냥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버리면 그냥 다 가져가는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전부 다 분리하고 다 씻어서 버려야지만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환경 문제는 나름 괜찮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고 저탄소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가지로 조금 정리를 했던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갈등이 너무나 많고 통합이 하지 않으면은 사회가 깨질지 모른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들 정도로 통합이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가지고
공존하는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해결해야지만이 앞으로 조금 국가가 유지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지만 지속성장과 번영이 가능하고 저초당 프로젝트 문제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정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조건 선진국 수준으로 저탄소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열하고 수소 에너지 개발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이 책, 6가지의 절대가제라는 책을 보면서 그 항목들을 보면서 느꼈던 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작성하기 위해서 뭐 이 카이스트 미래 전략 요 책만 봤던 건 아니고 그 박형준님의 공진국가 구상 그 다음에 이제 이 명견말리의 이제 공정의 시대라는 걸 제가 책을 첨절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했던 건데 어떻게 좀 공감이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은 요거에 대한 인트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이후에는 하나하나 조금 내용을 잡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져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